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셀시우스 홀딩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분석가들과 경영진 사이의 그 질의응답 시간만을 아주 집중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가 바로 그 Q&A 세션 녹취록이고요. 이번 탐구 목표는 명확합니다. 최근에 알라닌 누 그리고 락스타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펩시코와의 파트너십 강화, 이런 큰 변화 속에서 이 Q&A를 통해서 회사의 실제 성과가 어떤지, 당면한 통합 과제는 뭔지,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이런 핵심 통찰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니덤의 제랄드 파스카렐리 분석가 질문인데요. 셀시우스 브랜드 보고된 매출 성장률은 44%인데 실제 소비자가 매장에서 구매한 데이터를 보여주는 스캐너 데이터 성장률은 13%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냐는 거죠. 네, 그렇죠. 무려 31%포인트니까요. 특히 작년 3분기에는 그 펩시코 유통망 전환하면서 재고 조정이 큼이 있었잖아요. 1억 달러 넘게. 그럼 비교 기준이 낮아졌을 텐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죠.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회사 측 설명의 핵심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그래서 작년 3분기랑 올해 3분기를 이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겁니다. 몇 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첫째는 타이밍 이슈. 예를 들어 2분기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한 물량이 3분기 초반 보고된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가 실제로 사는 시점과는 차이가 날 수 있죠. 1년 내내 제품 믹스나 프로모션도 계속 변하고요. 둘째는 작년 재고 최적화 효과를 정확히 얼마로 봐야 하는지 문제예요. 회사가 그때 1억 1천만에서 1억 2천만 달러 규모라고 했는데 그 영향이 딱 그만큼 올해 비교 기준에서 빠지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만큼 비교 기준이 낮아진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뉘앙스군요. 네, 그렇죠. 완벽하게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는 것, 그 소위 사과 대 사과 비교는 아니었다는 거죠. 회사 설명은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래도 타이밍 문제나 비교 기준 복잡성만으로 이 31%P라는 큰 차이가 다 설명이 될까요? 좀 시장에서는 실제 소비자 구매 성장률이 13%보다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회사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보고된 매출이랑 실제 소비자 구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 예측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특히 이제 펩시코 유통망 전환 효과를 정확히 보려고 하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좀 어렵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회사는 이제 스캐너 데이터, 즉 13% 성장률이야말로 비즈니스의 실제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이걸 계속 강조했습니다. 1, 2분기에는 카테고리 평균 성장률보다 좀 낮았지만 3분기 들어서 다시 에너지 드링크 카테고리 전체 성장률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특히 10월 실적은 더 좋았다. 이런 점을 부각했죠. 그리고 최근 시작한 Live Fit Go 마케팅 캠페인 효과도 언급했고요. 결국 회사는 보고된 숫자의 변동성, 노이즈라고 표현했던데 그건 인정하지만 실제 소비자 구매 트렌드는 견고하고 다시 상승세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는 거군요. 그리고 4분기에도 이런 노이즈가 있을 수 있으니 스캐너 데이터를 잘 봐라 이런 거고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수치 변동보다는 장기적인 소비자 수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추세, 여기에 좀 집중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격 전략 문제입니다. 제프리스의 코미어 캐트로알 분석가가 질문했는데요. 경쟁사인 몬스터 에너지가 최근에 가격 인상을 발표했잖아요. 네, 했죠. 그래서 셀시어스도 핵심 셀시어스 브랜드나 아니면 새로 인수한 알라니, 락스타 제품 가격 올릴 계획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특히 원자재 비용 오르고 관세 부담도 있고 하니까요. 네, 당연히 나올 만한 질문이었죠. 회사는 가격 책정이 현재 업계 전반의 뜨거운 주제, 핫토픽이라는 건 인정했습니다. 비용 상승 압박이 있으니까요. 근데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단순히 제품 가격표 자체를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프로모션 강도나 빈도 조절 같은 그런 다양한 가격 및 수익 관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더 정교하게 접근하려고 최근에 수익 관리, 레베뉴 매니지먼트 팀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언급도 했고요. 좀 복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 따라 그냥 가격 올리기보다는 수익성을 개선할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보고 있다 이런 거군요. 프로모션 효율화 같은 간접적인 방법까지요. 하지만
당장 발표할 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가격 인상 발표는 없다고 명확히 말했어요. 여러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분석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시장 점유율 확대랑 수익성 확보 사이에서 좀 신중하게 균형점을 찾으려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분석가들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주제인데요. 4분기의 통합 관련 노이즈와 타이밍 문제입니다. 아까 캐트러왈 분석가에 이어서 파이퍼 샌들러의 마이클 리버리 분석가도 이 부분을 깊게 물었어요. 특히 12월 1일부터 알라니 브랜드가 펩시 유통망으로 본격 통합되는데 회사가 4분기를 노이즈가 많을 것이라고 표현한 그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이걸 캐물었습니다. 네, 회사가 왜 4분기가 복잡할 거라고 했는지 그 노이즈의 실체를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타이밍. 말씀하신 대로 알라니의 펩시 유통망 통합 시작일이 12월 1일이에요. 네. 연말하고 너무 가깝죠. 보통 이 시기는 소매점들 진열대 바꾸는 시즌하고 맞물리고 연말 휴가 때문에 소비재 기업 활동이 좀 둔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연말이면. 네, 예전에 셀시어스가 펩시 시스템 들어갈 때 그때는 10월 1일 시작이었는데 기존에 있던 뱅 에너지 자리를 바로 채우는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번 알라니는 그렇게 바로 쫙 깔리기보다는 좀 단계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는 대부분 내년, 그러니까 2026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계적으로 들어간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둘째는 재고 문제예요. 한편으로는 펩시 유통 시스템 안에 알라니 재고를 충분히 쌓아야 하고 빌드 인벤토리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에 알란이 유통하던 한 250개 정도 되는 독립 유통업체들로부터 제품을 회수해야 해요. returns라고 하죠. 아, 이것도 일이네요. 회수하는 거. 그렇죠. 이 과정에서 추가 물류비, 반품된 거 보관할 임시 창고 비용 이런 게 발생하고요. 또 기존 알란이 생산시설이랑 펩시 유통망 간의 공급망 최적화 작업도 필요하고요. 이런 변수가 너무 많아서 순효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셋째는 비용 문제고요. 4분기에는 이런 통합 과정에서 생기는 재고 폐기 비용, 스크랩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말한 물류비, 창고비 증가, 또 계속 부담인 관세, 이런 것 때문에 총 마진율이 일시적으로 좀 압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물론 이건 일시적이고 2026년 1분기부터는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페치코 같은 대형 파트너사들이 연말에 보통 하는 현금 관리 활동, 재고 수준 조절 같은 거요. 그런 게 주문 시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언급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알라니 통합 과정이 정말 복잡하네요. 새 재고는 쌓아야지. 기존 재고는 회수해야지. 그 와중에 예상 못한 비용 나올 수 있지. 매출 인식 시점도 불확실하고. 회사가 투명하게 설명하는 건 좋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4분기 실적 예측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네요.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대신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건전성은 스캐너 데이터를 통해 꾸준히 확인해라. 이건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펩시코 내에서 전략적 에너지 드링크 캡틴 역할을 맡게 된 게 큰 힘이 될 거라고 덧붙였는데요. 캡틴 역할이요? 네, 이게 단순히 우리 제품 유통하는 걸 넘어서 매장 내 에너지 드링크 코너 전체의 진열 전략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시켜 줄 거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제 알라니 누 브랜드 자체의 성과와 미래 전망으로 넘어가 보죠. 모건 스탠리의 에릭 세로토 그리고 윌리엄 베어의 존 앤더슨 분석가가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스캐너 데이터를 보면 알라니 성장이 2분기 이후 좀 주춤한 것 같다. 위치스 브루 같은 강력한 한정판 제품 LTO라고 하죠. 이게 나왔는데도 말이죠. 네. 앞으로 알라니 성장률 어떻게 보는지, 장기적으로 셀시우스만큼 클 수 있는지, 그리고 예전에 셀시우스 전환했던 경험에서 배운 걸 이번 알라니 재고 관리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걸 물었습니다. 네, 알라니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회사 답변을 정리해보면요. 우선 LTO, 그 한정판 제품 영향에 대해서는 출시 시점에 따라 실적의 변동성, 회사는 울퉁불퉁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어요. 3분기에 나온 위치스프루는 5년째 나오는 건데도 작년보다 2배 이상 팔려서 아주 성공적이었고 중요한 건 이런 LTO가 기존 핵심 제품 판매까지 같이 끌어올린다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 팔고 있는 윈터 원더랜드 LTO는 유통망 전환 시기랑 겹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잠재력은 내년에 제대로 발휘될 거라고 봤고요. 타이밍이 좀 아쉬웠군요. 네, 그렇죠.
다음으로 유통기회인데요. 이게 알라니 성장의 핵심이 될 텐데 알라니는 펩시 시스템 안에서 유통 커버리지, 즉 ACV라고 하죠. 네, ACV. 그리고 매장 내 실제 진열 면적이나 수를 나타내는 TDP, 이걸 크게 늘릴 여지가 아주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셀시오스랑 알라니가 이미 상대적으로 강한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점, 푸드매스 채널에서 기회가 크고 식당이나 카페 같은 푸드 서비스 채널도 아직 미개척된 큰 기회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한 펩시와의 캡틴 역할이 이런 매대 확보나 최적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해서는 알라니가 가진 그 고유한 브랜드 매력 있잖아요. 젊은 여성 타겟이라든지 독특하고 재미있는 맛이라든지 이런 거랑 에너지 드링크 카테고리 내에서의 차별화된 역할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충분히 셀시어스랑 비슷한 수준의 전국 유통망을 확보할 잠재력이 있다고 아주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실제 소매점 진열대가 완전히 바뀌는 데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얘기했고요. LTO 시점에 따른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 펩시 유통망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통해 알라니가 크게 성장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군요. 근데 ACV나 TDP를 셀시어스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뭐 어려움이나 리스크는 없을까요? 물론 도전 과제는 있죠. 매대 공간은 한정돼 있고 경쟁은 치열하니까요. 하지만 회사는 과거 셀시어스 전환 경험에서 얻은 학습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때보다 양사 팀 간 협력이 훨씬 긴밀해졌고 캡틴 역할 덕분에 매대 전략 통제력도 높아졌고 특히 최근에 영입한 펩시코 출신 임원이 이 과정을 아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어서 재고 관리나 유통망 확대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거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어요. 지난번의 어려움은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보였습니다. 다음은 총 마진, 그로스 마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골드만삭스 블레인 보니 허셀 분석가가 질문했는데요. 3분기 총 마진율이 51.3%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무엇이 이걸 가능하게 했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특히 관세 부담, 중서부 알루미늄 프리미엄 상승, 그리고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해칭 전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했고요. 네, 마진은 회사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우선 3분기 마진율이 작년 동기 대비 개선된 요인으로는 작년에 있었던 대규모 재고 최적화 프로그램 관련 비용이 사라진 거, 전반적인 판촉 활동 비용 감소, 그리고 수익성 높은 제품 및 판대 채널 비중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또 회사가 커지면서 원자재 대량 구매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도 있었다고 하고요. 다만 계속 부담이 되는 수입 관세랑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셀시어스보다 낮은 알라니 및 락스타 인수가 이런 긍정적 요인을 일부 상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 압박 요인으로는 알루미늄 캔의 주요 원가 중 하나인 중서부 알루미늄 프리미엄, 그러니까 특정 지역 알루미늄 살 때 추가로 붙는 할증료가 오르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알루미늄 가격에 대해 해칭, 그러니까 미리 가격을 고정시켜서 변동성 위험 줄이는 금융 전략은 안 쓰고 있지만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요. 관세 부담은 2분기보다 3분기에 더 컸고 4분기에는 더 커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알라니 통합 관련 비용이랑 같이 4분기 마진에 부담 요인이 되는 거죠. 4분기에 단기적인 마진 압박 요인들이 분명히 있네요. 그렇다면 회사가 장기적으로 마진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카드는 뭔가요? 네, 회사는 2026년 상반기부터 마진이 다시 개선될 걸로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인수한 알라니와 락스타의 구매 및 생산 시스템을 셀시어스랑 통합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고요. 락스타는 26년 상반기, 알라니는 26년 1분기 말까지 시너지 기대. 둘째, 커진 회사 규모를 활용해서 원자재 구매력을 더 높이는 겁니다. 셋째, 잠재적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거고요. 넷째, 운송 및 물류 시스템 최적화해서 비용 줄이는 겁니다. 셀시어스처럼 매출 대비 약 3% 수준 운송비 목표. 마지막으로 2020년에 자체 생산 시설 라인을 늘려서 외부 위탁 생산 비중 줄이는 것도 장기적인 마진 개선에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통합 시너지, 규모의 경제, 운영 효율화, 자체 생산 능력 확보 등 중장기적으로 마진을 끌어올릴 확실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물론 이 계획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행될지가 관건이겠네요. 맞습니다. 계획은 명확하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의 성과가 중요하겠죠. 이제 마지막 주제인 해외 확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피털 파트너스의 샨 맥코원 분석가가 질문했는데요. 알라니와 락스타 인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들 브랜드의 해외 진출 계획은 뭔지, 그리고 기존 셀시어스 브랜드의 해외 시장 성과는 어떻고 향후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해외 사업은 셀시어스의 또 다른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회사는 현재 해외 시장에서는 기반을 다지는 단계, 파운데이션 빌딩이라고 현재 상황을 규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근에 해외 사업 총괄 사장을 새로 영입했고요. 기본적인 전략은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 공식, 특히 건강과 웰빙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통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출한 시장을 보면 초기에 들어갔던 북유럽 외에 호주,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 프랑스 그리고 베네룩스 3국 등으로 확장했습니다. 이들 시장에서 현재 영업 및 마케팅 조직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하고요. 성과 측면에서는 최근 가장 성공적인 시장으로 호주를 꼽았습니다. 특히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영국 시장에 대해서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좀 조심스럽게 표현했어요. 아, 교훈을 얻었다. 뭔가 좀 어려움이 있었나 보네요.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밝혔지만 아마 시장 진입이나 초기 확산 과정에서 예상 못한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유럽 시장들은 아직 매우 초기 단계라고 하고요. 대학생들 활용한 앰베서더 프로그램도 해외에서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성공과 영국의 교훈이 좀 대조적이네요. 미국의 성공 모델을 각기 다른 해외 시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지화 전략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알란이나 락스타의 해외 진출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건가요? 네, 이번 Q&A에서는 주로 셀시우스 브랜드의 해외 확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향후 알라니 브랜드의 해외 진출 기회도 보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시기나 전략은 안 밝혔고요. 락스타 브랜드 해외 계획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2026년에 특정 해외 시장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으니 그때쯤이면 더 구체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은 향후 몇 년간 점진적으로 기여도를 높여갈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셀시어스의 3분기 실적 발표 Q&A 세션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알라니누와 락스타 인수를 마무리하고 펩시코와의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셀시어스가 복잡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있는 통합과 확장의 여정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네요. 네, 오늘 논의를 좀 압축해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보고된 매출 수치의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 구매 데이터로 본 핵심 셀시우스 브랜드의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거. 둘째, 알라니누 통합은 4분기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지만 펩시 유통망이라는 날개를 달고 장기적으로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셋째,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마진 관리가 당면 과제지만 회사가 2026년부터 이를 개선할 명확한 계획과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중요한 미래 성장 기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회사는 이번 발표 내내 자신들이 펩시코의 전략적 에너지 드링크 캡틴이 되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이 역각이 단순히 셀시어스나 알라니 같은 자기네 브랜드를 더 많이 파는 걸 넘어서 앞으로 1년 혹은 2년 안에 여러분이 자주 가는 동네 마트나 편의점에 전체 에너지 드링크 코너 구성과 판매 전략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이 새로운 영향력이 가져올 시장 재편의 가능성을 상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셀시어스의 행보를 지켜보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